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주영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선거에서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4년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은영 당선인인데요. 여성 본부장이 당선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경남을 비롯해서 경기 그리고 전북 이렇게 세 곳이라고 합니다. 자, 포커스 경남 오늘은 김은영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당선인과 함께 앞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기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이시고 3년이시죠. 2026년까지. 맞습니다. 예, 당선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감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경남 지역 본부의 조합원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한 민주노총 경남 지역본부의 선거를 주변에서 지켜보신 우리 경남 지역의 시민사회 쪽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들과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셨어요.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많은 표로 당선됐는데요. 네. 아마 새로운 희망을 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초라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뭔가 다른 새로움을 선택한 결과라 생각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힘 혹은 매력 이것이 좀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같이 런닝메이트로 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어떤 매력이 좀 요번에 과반을 넘게 된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두 개 다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런닝메이트로 나서신 분이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네. 그리고 이제 조창종 전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수석 부본부장과 사무처장을 각각 맡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민주노총 선거 때마다 이렇게 런닝메이트로 나오시는 그 후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당선인께서 직접 이렇게 섭외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뭐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예. 같이 일을 했으면 하기도 역제안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하겠다고 서로 마음을 모은 거죠. 아, 이전부터요? 선거 준비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거는 기대도 좀 있으시죠? 그럼요, 많습니다.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제조업 중심의 노동자였고 그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경종 우리 수석 당선자는 민주 일반 노조라는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일을 쭉 해오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일을 잘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 그 당선자 조창종 당선자는 공무원 노조 우리 경남 본부장도 하셨고 중앙에서 부위원장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는 제조업, 서비스 또는 이제 공무원 사회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무원 사회에 관련된 것에 관련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일을 했던 저와 그리고 비제조업 공무원 사회를 중심적으로 했던 우리 사무처장의 그 장점은 3년간 민주노총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주요했고 그 조합원들의 그런 과반이 넘는 득표를 얻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 최초의 민주노총 여성본부장. 경남본부에서는 최초죠. 그렇죠. 그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계기로 본부장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건가요? 난 이건 정말 이 문제를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요. 가장 크게 결정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지난 민주노총 임시 대연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정치 방침과 총선 방침을 결정하는 대연대였는데요. 그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답답했습니까?
답답함도 있었지만 더 예. 솔직한 건 이거 결정이 실제 실현 가능하게 한다면 이게 위원장의 선언 또는 민주노총이나 중집의 회의 결정문이 힘을 가질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 우리 지역 조합원들, 그리고 산별 조합원들이 움직일 때 가능하다. 네. 그래서 현장부터 다시 이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진보 일본지였던 우리 경남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영 당선인 하면 그 한국 4년 노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또 네. 좀 아프기도 하셨잖아요. 당시. 많이 아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입사를 그때 한국 4년에 하셔가지고 네. 4년 만에 노조위원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처음에 노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주위에서 또 이렇게 노조위원장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합원들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쌓으셨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본계 기업, 외투 기업이라고 네. 표현하는 이런 일본계 기업들이 그 80년, 90년에서 우리 마산 수출 자유주의에 있을 네. 때는 우리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 임금 조건이나 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었어요. 예. 그리고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대단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겉모습과 달리 노동 현장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네. 컨베어 작업이다 보니 작업 물량도 사람들의 신체 노동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물량이었고 예. 그러면 지각과 조퇴, 결근을 하게 될 경우 이 공백이 생길 때 바로 자리에서 자기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업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 내 자리가 없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관리자가 있는 사무실에 가서 하루 종일 서 있게 한다거나 전체 사원들 앞에 조롱을 하거나 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 90년대에 그랬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충격적인 장면은 현장에서 라인에서 일을 하다 양수가 터져서 119에 실려가는 동료를 봤어요. 예, 예. 그리고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 그 진통제를 8알을 넘게 먹으면서도 앉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노동조합이 있는데 왜 우리 현장이 이렇지? 좀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임산부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잔업 처리 같은 걸 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그렇죠. 열악한 여건이다 네. 보니 그냥 아파도 힘들어도 그냥 계속 일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좀 굉장히 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고, 자 그렇게 돼서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국노총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때부터 간부 생활을 시작했고 한국노총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하신 거구나. 예. 간부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한국노총이 가지는 한계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노동조합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시작되어서 네. 그때 당시 현장에 우리 동료들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대의원도 하고 간부도 해서 바꿔보자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수의 대의원이 이제 나오게 되고 결국 대의원과 간부로만 못 바꾸겠구나. 우리가 집행을 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위원장을 출마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조위원장으로 되시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네. 이제 민주노총과의 인연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신 거고 노동법 개정 투쟁 2020년 그리고 노동법 개정 투쟁은 1996년. 네, 96년 그리고 2020년에 일방적인 폐업 네. 그다음에 전원 해고까지 아주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그 96년 노동법 개정 투쟁 때인데요. 네네.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노동법 계약 저지 투쟁을 할 때 파업에 나선 전국에 있는 그 노동조합 위원장에 관련해서 민형사상 처벌을 하겠다, 구속을 반드시 시키겠다라는 이 정권의 엄포가 굉장히 셌던 시절인데요. 예. 그 노개투를 정리하는 교섭을 할 때
우리 조합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전체 조합원들이.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때 한국사년 조합원들은 우리는 이 집행부와 우리 동료 조합원을 지켜야 된다. 우리 간부를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간부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파업을 한 것에 관련된 무노동 무임금을 받자. 근데 보통 이제 사업장들의 노동조합을 본다면 투쟁은 잘했는데 무노동 무임금 교섭을 잘 못해서 예. 불신임 받거나 내려오는 사례가 정말 많았거든요. 예. 그런 시절에 조합원들이 먼저 한 달에 월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것을 교섭해달라고 우리에게 역제안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차라리 제가 징계되고 조합원들의 월급을 챙기는 월급 게 받고. 옳은 것 아니냐라는 속에서 교섭을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렸을 때 우리 예. 조합원들이 했던 이야기는 민주노조는 조합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조합원들의 말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느냐라는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조합원이라 생각을 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대로 정리하고 나와서 교섭 보고대회를 하러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식당으로 갔었는데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전 너무 무겁고 좀 부끄러웠는데요. 그때 우리 조합원들은 한호를 하고 그 나이트에 있는 반짝이는 그런 것들을 놓고 큰 음악을 틀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지켰다. 우리가 간부를 지켰다. 이러면서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엄청 감동받고 동지들에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연설을 했었는데요. 우리 조합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조합원들은 세상에 흔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러면서 동지들이 단 한 명이라도 앞으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낸다면 저는 예. 끝까지 동지들 편에서 함께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회사가 정리되는 2021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기억나는 일은 누구든지 조합원들이 믿어주는 거죠. 위원장을 그렇죠. 믿어주고 단결해 주는 거. 실제로 그게 실제의 단결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처럼 감동하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우현 당선인께서 선거 때 조합원들에게 내세운 공약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업계 구조조정 매각 대응 전담 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좀 내세우셨습니다. 한국 4년 투쟁 당시에 그런 좀 경험에서 비롯된 거죠. 어떻습니까? 실제 한국 4년 경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이제 기후 위기, 산업 대전환이라는 시기에서 가장 먼저 구조 조정이 닥칠 지역이 저는 어쩌면 경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경남은 중소 영세 사업장들이 함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 산업도 많은 곳이라 어쩌면 닥치고 나서 투쟁을 하거나 닥치고 나서 뭔가를 할 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한국 4년 투쟁에서도 보아왔고, 예. 그리고 한국 4년 투쟁을 할 때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됐던 것은 지역의 연대 투쟁과 일본 시민사회의 연대 투쟁이었는데요. 예. 이것을 더 넘어서야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전에 이 정세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것을 준비를 사전부터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공약을 내건 겁니다. 이게 상설 기구를 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조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상설, 비상설은 이제 정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 준비하겠다. 미리 준비하겠다. 예.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 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세를 같이 일치하게 보는 것, 그래서 같이 보고 같이 힘을 준비할 모으는 수 것. 있는 것, 이 눈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경남에 이런 사례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좀 아까 하신다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인류에게 닥쳐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공감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는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노조 차원에서 지금 몇 년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네. 금속에서는 자동차, 중공업, 그리고 원자력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산업전환 때 가장 크게 닥칠 곳들이죠. 탄소 배출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결국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운 산업 전환으로 가자. 아, 정의로운 네. 산업사회. 산업 전환. 아, 산업전환. 예, 예, 예. 그러면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와 산업 전환 문제를 대립되거나 구별해서 볼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함께 예. 풀어야 된다. 그것이 자본과 지역 시민사회와 우리 노동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사전 작업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근데 생각이 말은 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 산업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산업이 않겠습니까? 소멸된다고 해서 자본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자본은 다른 다른 사업으로 곳으로 또 가야 흘러갈 수 되는 있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전환을 자본들은 모색하게 될 것이고 예. 그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이 근로조건을 계약하거나 구조조정만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업계 구조조정 매각 대응 전담팀을 네.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중심, 그러니까 진보 대연합 정당 건설 계획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기존의 진보 정당들의 어떤 연합체, 통합, 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의 방침이자 결정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 총선을 거치고 지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진보 사회 진영까지 네. 아우르는 네. 대연합 정당을 건설해서 가자. 거의 창당 수준으로. 그렇죠. 어, 이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지역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진보 1번지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지역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토론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동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제2요구권이죠. 그러니까 소위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러니까 국회로 돌아왔습니다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 예,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요. 어쨌든 자,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던 거부권은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저는 거부했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우리 경남에서 있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촉발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배다루 열사에서부터 20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이 2조 3조법을 바꾸지 않는 한 끊임없이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노동과 자본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법. 그리고 사회는 대단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법은 여전히 과거 50년 전의 법대로 있다면 맞지 않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는 법을 휘둘렀다. 예. 법 위에 헌법 위에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투쟁을 끝까지 만들어낼 거다라고 만들어낼 거다 결심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에도 불만이 좀 있고요. 예. 진정성에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187석, 185석 있을 때 문재인 정권 시절 왜 그 많은 의석과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가.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거부권을 이야기했던 이 시기에 울릴 수밖에 없었던가. 그 진정성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뭐 방송 3법에서도 뭐 늘상 터져 나오는 또 불만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손배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노란 봉투법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또 조합의 그 생각과 의견을 다 담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실제로 손배소가 또 그 제기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법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가리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개정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법안이 이렇게 되돌아서 다시 폐기된 걸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허탈하시겠어요. 예. 네, 허탈하고 정말 이 양대의 거대 정당만을 믿고 예. 우리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정말 우리가 새로운 노동자 정치로 가는 문제와 우리가 거대한 투쟁으로 이걸 돌파하지 않는 이상 바뀔 수 없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행에 관한 그 법률 적용 유예를 좀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노동계에서는 더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난해만 보더라도 산재 사망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네. 이 700명 중 대다수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예. 산재 사망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 산재 사망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도 50인 이하, 그리고 공사대금 50억 이하에서 일어나요. 네. 근데 노동자의 죽음이 유예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민생 법안, 민생 외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로 인한 가족의 이 파괴, 그리고 그 가족 속에 있는 아이들의 미래 전체를 이 파괴시키는 이 법안을 유예한다라는 것은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이 분노 이 지수를 더욱더 정폭시킨다 해야 될까요? 네네.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거죠.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유예를 하는 그 목적은 뭐 다른 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영세한 그런 실정. 예. 가뜩이나 지금 뭐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견을 좀 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50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잖아요.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너무 좀 강력하게 들이대게 되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것은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그 2023년 3월 노동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준비사항은 이미 80% 완료되었고 아직 미미한 곳은 20% 정도 남았다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도 올해 4월에 이미 80% 이상이 그 법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쏙 빼고 이 말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네네. 두 번째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세기업에 관련된 것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그렇죠. 움직여야 함께 가야 되는 되겠죠. 것이다. 예. 근데 노동자의 목숨만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OECD 11위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년 1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오를 또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초반에 지역사회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주신 바도 있긴 합니다만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은 종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서는 조합원이 될 것이고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문제를 노동계의 문제, 지역 현안의 문제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것이고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단결로, 대립이 아니라 화합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저의 발걸음과 저의 손을 함께 잡고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은영 민주노총 부장 당선인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포커스 경남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